베팅하세요. 전부 거십시오. 작은 것 린 회장님, 오늘 돼지 5마리가 입장했습니다. 10억 달러에 도전합니다. 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하 100m. 흥룡전 H.A.롱 D.N. 블랙 드래곤 팰리스 이라 불리는 이곳은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룸이자 인간의 생명을 칩처럼 던지는 잔혹한 투기장이었다. 연기와 값비싼 위스키,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 중앙 격투장, 벨벳으로 감싼 옥좌의 장산. 그룹의 황태자 장동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루함에 하품을 하며 방금 10억 원짜리 판돈을 땄다. 시시하군. 그가 킬킬거렸다. 그가 손짓하자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묶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살아있었다. 그녀는 레드리스트 최고 등급의 여성 암살자였다. 어젯밤 이 계집이 감히 내 목을 따려 했지. 장동훈이 군중을 향해 외쳤다. 그래서 오늘 밤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금부터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에게 저 여자와 이 가방 10억 원이 든을 모두 주겠다. 홀 안이 공기가 피 냄새로 뜨거워졌다. 격투사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 광기 어린 열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정문이 열렸다. 등장한 것은 하이롤러가 아니었다. 허름하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 그의 등에는 이 화려한 직관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거친 장작 한 묶음이 짊어져 있었다. 음악이 멎었다. 싸움이 멈췄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이 시대착오적인 침입자를 향했다. 장동훈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이게 뭐지? 길 잃은 거지가 엉뚱한 지옥문이라도 연 건가? 남자 백호는 이 모든 호화로움이나 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독소에 의해 한 꺼풀막이 씌인 듯 선량하고 약간은 흐릿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만을 생각하며 이 악의 소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곧장 장동훈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저는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장동훈은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돈 자네, 저 장작을 베팅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백호가 느리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님 말입니다. 떡볶이 가게를 하시는데 며칠 전 당신의 부하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분의 심장병 약값 50만 원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약이 필요하십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카지노가 웃음바다로 뒤집어졌다. 목숨이 오가는 살육의 현장에서 웬 미친놈이 장작을 짊어지고 와서 50만 원, 말원 약 400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장동훈은 이 상황이 너무나 즐거웠다. 저놈을 처리해. 거대한 덩치의 경호원 2명이 백호에게 다가갔다. 안 돼요.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젊은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장소에 바보 오빠인 백호가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그를 말리러 뒤따라온 것이다. 오빠 여긴 위험해요. 제발 저희를 그냥 보내주세요. 네. 그녀가 애원하며 백호를 끌어당겼다. 장동훈의 시선이 번뜩였다. 그는 방금 잡힌 암살자와는 다른 신선하고 반항적인 먹잇감을 발견했다. 저 거지가 데이트 상대를 데려왔군. 좋아, 경호원들 저 머저리는 처리하고 저 계집은 남겨. 오늘 밤 오빠의 빚을 몸으로 갚게 해주지. 한 명의 경호원이 음흉하게 웃으며 서연의 팔을 잡아챘다. 이리 와 예쁘나. 끼끼끼악 이거 놔 오빠. 서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은 귀찮다는 듯이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갈겼다. 서연이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정적, 수동적으로 저항하던 백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경호원의 손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다. 식당의 소음이, 음악 소리가, 사람들의 비명이
모든 것이 멀리 사라졌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걷혔다. 그 자리에는 수천 년 묵은 빙하 같은 차가운 공허함이 드러났다. 경호원이 웃었다. 뭐야, 이 병신. 화났어. 백호 강진혁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의 몸이 지난 10년간 잊고 있었던 혹은 억눌려왔던 전투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남자. 백호는 몸을 회전하며 남자의 소나기를 역이용해 그의 어깨 관절을 뽑아버렸다. 서연을 때렸던 남자. 백호는 그의 손목을 잡아채 부러뜨리고 그를 방패 삼아 세 번째 경호원의 공격을 막았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그는 등에 짊어지고 있던 장작 묶음을 풀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굵은 참나무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무기를 든 지휘관이었다. 그는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급소관절 그리고 사각지대만을 노렸다. 무거운 참나무 장작은 그의 손에서 치명적인 전투용봉, 스타프이 되었다. 퍽퍽퍽 비명소리와 함께 10초도 되지 않아 12명이 넘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격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돈에 미쳤던 부자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핏구덩이에 묶여있던 여성 암살자 레드리스트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동훈은 옥좌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백호는 그 대학살의 현장 한가운데 부러진 장작을 든 채 고르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눈, 그 차가운 공허함은 다음 위협을 찾고 있었다. 현무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흑룡전 HA 롱디에는 얼어붙었다. 12명이 넘는 정예 경호원들의 신음소리만이 광란의 도박장에 울려 퍼지던 음악을 대신했다. 돈과 권력에 취해 있던 VIP 손님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장작을 짊어진 거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부러진 참나무 조각에서 피를 털어내는 고대의 신처럼 차가운 눈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안개는 걷혔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순박한 바보의 흐릿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지옥의 심연에서 끓어오른 분노와 절대적인 통제력만이 존재했다. 장동훈은 벨벳 옥좌에서 굴러떨어져 경멸하던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야 너? 너 대체 누구야? 격투장 안 묶여 있던 붉은 드레스의 여성 암살자는 경악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저 기술을 알아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일격에 신경과 관절을 동시에 파괴하는 사라진 NIS 최정예 그림자 부대의 살상술이었다. 저자는 유령인가? 나는 백호가 아니 강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천의 군대를 지휘하던 자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내 놈의 목숨을 거두러 온 염라 얀 로다. 그는 공포에 질린 장동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놈 따위가 감히 여긴 장산그룹의 영역이야. 장동훈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장산 진혁이 비웃었다. 내가 아는 건 내 놈의 죄뿐이다. 10년 전 그 한마디에 장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구동 길모퉁기에서 아침 식사 떡볶이를 팔던 부부. 기억하나? 무세운 그들의 아들. 그들은 내 놈의 불법 건설 부지를 시청에 고발하려 했지. 그래서 진혁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는 술에 취한 척 15톤 트럭을 몰고 배달 중이던 그 아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죽였어. 진혁의 목소리가 장 전체를 얼렸다. 단지 인간의 목숨 하나. 너희 장씨 일가라면 하늘도 가릴 수 있다고 했겠다. 그것은 10년 전 장동훈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내뱉었던 말이었다. 장동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히 들어온 거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온 복수기였다. 생존자,
목격자, 내 놈. 장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내 아버지가 바로 그 순간 장면 전환 국방부 지하 벙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윤 장군 사천왕 중 1인 이 합동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암호화된 개인 모니터에 10년간 침묵했던 검은색 거북, 현무슈안, 외의 문장이 떠올랐다. 피닉스 경보, 발신지 흑룡전. 그가 벌떡 일어섰다. 당장 서울 전역의 경계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전 부대 현시간부로 내 직속 명령만 대기한다. 장면 전환, 여의도 63빌딩 펜트하우스. 한국 최고의 재벌최 회장 사천왕 중 2인 2지루한 이사회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개인 단말기가 진동했다. 현무 문장.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회의 중인 임원들에게 말했다. 회의는 끝났소. 지금 즉시 장산그룹과 연계된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모든 금융 채널을 동원해 장산그룹을 공격하시오. 즉시. 장면 전환, 청와대 인근 한정식 집. 정계의 실세, 김 의원 사천왕 중 3인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 배석해 있었다. 보좌관이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현무신호. 김 의원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그분이 돌아오셨다. 지금 즉시 정의 프로토콜을 발동하게. 날이 밝기 전에 장태준의 모든 정치적 우산을 걷어내. 장면 전환, 인천항 지하부두.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지하세계의 보스 케르베로스. 사천왕 중 4인과 현무 신호를 확인했다. 서울의 모든 조직에게 전해 장사는 끝났다. 지금부터 장산그룹에 붙는 놈들은 그들과 함께 묻어버린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4개의 기둥이 단 하나의 신호를 받고 한 남자를 위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흑룡전. 장동훈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도 전에 카지노의 내부 경보가 울리며 모든 출입문에서 추가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죽여, 저놈을 죽여. 장동훈이 비명을 질렀다. 진혁은 그가 군대를 상대하는 동안 서연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무로서의 명료함은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마자 10년간 그를 억눌러온 독소의 두통과 함께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붙잡았다. 꽉 잡아 그는 격투장에 묶여있던 여성 암살자의 밧줄을 끊어버렸다. 가 살아. 그는 그 암살자가 혼란을 일으키는 틈을 타 거대한 룰렛 테이블을 들어올려 카지노의 거대한 수족관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와장창 수족관 벽이 터지면서 수만 리터의 물과 상어들이 카지노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VIP 손님들의 비명과 물난리,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진혁은 그 혼란 속에서 서연을 끌어안고 서비스 터널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몇 블록 떨어진 차가운 비가 내리는 뒷골목,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사라졌다. 현무의 인격이 파도처럼 물러갔다. 강진혁은 사라지고 백호가 돌아왔다. 그는 피에 젖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피가 아니었다. 그가 방금 빠져나온 지옥 같은 살육의 현장을 떠올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서연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다시 그의 눈을 덮었다.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였다. 서연아, 그가 울먹였다. 내가 무슨 짓을,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그는 방금 도시의 절반을 움직인 전쟁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사는 괴물을 두려워하는 선량한 바보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충격을 억누르고 떨고 있는 그 거대한 남자를 이번에는 그녀가 대신 끌어안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지켜야 했던 바보 오빠와 방금 그녀를 지켜준 영웅은 같은 사람이었다. 장상그룹의 회장 장태준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흑룡전 H롱디안에서의 습격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 장동훈은 그날의 충격으로 오른팔이 마비되었고 카지노는 폐쇄되었다. 하지만 그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그날 밤 이후 시작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다.
사천왕 시 티안왕.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정치 군사 그리고 지하세계의 모든 루트를 통해 장산그룹의 자금줄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알 수 없는 적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그 장작을 든 미친놈 백호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더 큰 도박을 걸어야만 했다. 그는 서울의 모든 권력자를 초대하는 거대한 연회를 개최했다. 명목은 장산그룹의 새로운 도약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세력을 재확인하고 반역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피해 축제였다. 그리고 그 축제에 재물이 필요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탐욕과 권력이 모인 듯 화려하게 빛났다. 장태준은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연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들 장동훈은 왼팔에 깁스를 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 옆을 지켰다. 그들은 이 연회가 정체불명의 적들 사천왕에 대한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장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장산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에게 끌려 들어오는 한 여자의 모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싸구려지만 굴욕적으로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흑룡전 사건 이후 장태준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그는 백호를 숨겨준 죄로 서연의 양어머니 박 여사에게 누명을 씌워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녀와 서연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장산그룹의 노예나 다름없었다. 이 아이는 김서연입니다. 장동훈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병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때 저항하던 고집센 쥐새끼였지만 이제 제 것을 배우게 되었죠. 오늘 이 아이는 제 개인 시종 혹은 첩으로서 저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시대의 야만적인 권력. 과시였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안 돼.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폭발하듯 열렸다. 백호였다. 그는 연회 스태프의 제지를 뚫고 달려 들어왔다. 그의 옷은 여전히 허름했고 얼굴에는 광기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현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사자의 소굴로 뛰어든 바보 백호였다. 그는 곧장 단상으로 달려가 경호원들을 뚫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안 해. 그가 서연을 부르는 그만의 호칭. 아내. 그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서연은 이미 그의 아내였다. 이 사람들. 결혼시키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연 회장이 경악과 인의 경멸, 어린 웃음바다로 변했다. 흑룡전을 박살냈던 그 괴물. 그가 사실은 이런 상황 판단도 못하는 진짜 백치 미치광이었다는 말인가. 장동훈은 이 상황이 너무나 즐거워 견딜 수 없었다. 저것 봐라. 저 벌레 새끼가 감히 내 파티에 기어들어왔어. 경비들 저놈을 죽여 갈기갈기 찢어버려. 안 돼. 백호가 서연을 감싸 안고 방금 전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괴물 장태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살인자야, 나쁜 놈. 그는 바보의 상태였지만 지난 며칠간의 트라우마,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위협가, 그의 뇌 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장태준과 장동훈을 가리키며 뒤죽박죽된 진실을 외쳤다. 당신이 죽였어. 10년 전에 떡볶이 가게 아들 서연의 오빠 트럭으로 당신이 죽였잖아. 그리고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내 사령관도 죽였어. 현무를 배신했어. 그의 외침은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푸하하 저놈 완전히 미쳤군. 현무 전설 속에 그 이름인가.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장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완벽했다. 자신을 고발하는 유일한 증인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정신병자라니. 이것보다 더 완벽한 방패는 없었다. 경비, 장 회장이 명령했다. 저 미친놈과 저놈을 끌어들인 저 계집을 당장 뒤뜰로 끌고 가.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서연은 이것이 끝임을 알았다. 그녀를 구하러 온 사람은 카지노의 그 무서운 괴물 현무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사랑한 힘없는 바보 백호였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들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진실된 고백으로 그들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끌고 가려는 경비의 손길에 저항하며 마지막으로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 죽여. 장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얼렸다. 연 회장 경비 흥룡전의 사설 용병들들이 곤봉을 들고 백호와 서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은 마치 잔혹한 연극을 보듯 흥미롭게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백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여전히 바보의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김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그들이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저 괴물 같은 장씨 일가 앞에서 현무가 아닌 상처 입은 백호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잠깐! 그녀가 외쳤다. 경비들이 멈칫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신이 가진 모든 자존심을 죽이며 장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동훈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뭘 받아들여? 예쁘나 내 시중이라도 들게. 결혼. 그녀가 기계처럼 말했다. 장동훈 이사님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해.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서연은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냥 미친 사람일 뿐이잖아. 나에게서 떨어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것은 그녀가 그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가 장동훈의 여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장씨 일가는 더 이상 이 무해한 바보에게 신경 쓰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던져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백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거부는 장동훈의 부하들이 가했던 그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듯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얘야. 장태준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제가 이제 장산그룹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이 위대한 가문을 위해, 제 새로운 가족을 위해 제가 먼저 축배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장동훈은 이 오만했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발밑에 굴복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근처 테이블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군중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릴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작은 반지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의 숨겨진 마개를 비틀었다. 반지 안에서 검고 진득한 액체 몇 방울이 샴페인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것은 흑사초 헤이셰처였다.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절대 해독할 수 없는 맹독.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킬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장동훈의 아내로 사느니 김서연으로 죽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이 축제에 모인 모든 위선자들의 얼굴에 뿌리는 가장 완벽한 저주가 될 터였다. 그녀는 장동훈을 향해 지독하게 아름답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장산그룹을 위하여.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독배를 끝까지 들이켰다. 그녀가 잔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지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검붉은 피가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세어, 서연아. 백호의 비명이 뒤늦게 터져 나왔다.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이다. 저 여자가 음독자살을 했어. 장태준의 완벽했던 축하연이 한 여자의 공개적인 자살로 인해 최악의 스캔들 현장이 되었다. 이사를 불러 장동훈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백호는 쓰러진 서연을 향해 기어갔다. 그는 그녀의 싸늘해지는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 그 단어가 그의 뇌를 강타했다. 죽음, 배신, 독, 서지원, 어머니, 서연의 오빠, 그리고 서연. 그의 삶에서 소중했던 모든 것이,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독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을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부서졌다. 그를 바보 백호로 만들었던 신경독의 장벽이 이 압도적인 감정적 고통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안 돼. 그가 포효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낡고 녹슨 펜던트. 그의 유일한 유품. 그 펜던트가 그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강유신의 마지막 생존 프로토콜. 피닉스 펜던트.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기억해낸 사령관이었다. 다 비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장을 지휘하는 현무의 목소리였다. 그는 호텔 의사 이미 장태준에게 매수된가 달려와 그녀를 사망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밀쳐냈다. 이건 흑사초 독이야 아트로핀 따위로는 안 돼. 그의 전술적 의학 지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지금 수술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에서 피닉스 펜던트를 뜯어냈다. 그는 7년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 그의 모든 세포가 그것의 사용법을 기억해냈다. 그는 펜던트의 중앙불사조에 눈을 비틀었다. 1장에서의 기억. 그 안에서 마지막 남은 마이크로 니들 주사기가 튀어나왔다. 피닉스의 눈물, 해독제 원액. 사람들이 경악했다. 저 미친놈이 시체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백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목 경동맥을 정확히 찾아내어 망설임 없이 그 주사기를 꽂아 넣었다. 그는 펜던트의 모든 남은 치유 에너지를 그녀에게 주입했다. 살라나, 제발 살라나. 기적. 죽음의 문턱에서 경련하던 서연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피가 멎었다. 그리고 그녀의 잿빛 뺨에 서서히 분홍빛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쁘지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가 그녀를 살려냈다. 그는 이 모든 위선자들이 보는 앞에서 불가능한 의학적 기적을 행했다. 장태준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놈은 바보가 아니었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꾼도 아니었다. 저것은 괴물이었다. 강진혁 백호은 조용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서연을 안아들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연 회장의 겁에 질린 군중과 경악하는 장씨 일가를 향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진짜 눈빛, 현무의 차가운 눈빛을 드러냈다. 가면은 완전히 깨졌다. 바보는 사라졌고 전쟁의 신이 그의 적들이 깨어났음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한복판에 강림했다. 연 회장은 이제 죽음의 무대가 되었다. 김서연의 공개적인 음독자살, 장태준 회장의 완벽했던 축하연은 그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바로 그 연단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변질되었다. 이사를 불러 저 계집애를 살려내. 장동훈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강진혁 백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10년간의 안개가 그녀의 희생과 함께 완전히 걷혔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현무였다. 모두 비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경비들을 뚫고 쓰러진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목에 박힌 피닉스 펜던트에 해독제를 주입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죽음의 문턱에 갔던 그녀의 혈색이 돌아오고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조용히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한 서연을 안아들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얼음장 같은 눈이 이 모든 참극의 원흉인 장태준 회장과 장동훈을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린 장태준이 소리쳤다. 저놈이 무슨 마술을 부린 거야. 저놈을 당장 잡아. 경비들이 다시 그를 향해 움직이려는 순간 꽝!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양쪽으로 부서지며 열렸다. 이번에는 거지가 아니었다. 4명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연 회장의 모든 권력자들이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윤 장군, 대한민국 재계 1위 최 회장, 청와대의 그림자 실세 김 의원, 그리고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지하의 왕 케르베로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4개의 기둥, 사천왕 시 티안왕이었다. 장태준 회장. 그는 지난 한 달간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만나기 위해 로비를 퍼붓고 있었다. 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장군님, 회장님, 의원님까지 이 누추한 곳에 어찌 4명의 남자는 장태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를 가구처럼 지나쳤다. 그들은 연 회장을 가로질러 방금 전까지 바보 거지로 불렸던 남자 서연을 안고 서 있는 강진혁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4명의 남자가 수백 명의 상류층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한 각을 맞추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피투성이의 현무를 향해 충성을 다해 머리를 조아렸다. 늦었습니다, 각하. 윤 장군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떨리고 있었다. 현무님, 저희가 폐하를 마중 나왔습니다. 연 회장의 현실 감각이 무너져 내렸다. 장태준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 거지 새끼가 저들의 왕이라고. 진혁은 무릎 꿇은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공포에 질린 장태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심판을 내렸다. 장태준,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한 사령관의 것이었다. 너는 무고한 자들의 뼈 위에 서서 너의 등극을 축하하려 했다. 너는 10년 전 땅을 빼앗기 위해 김서연의 가족 떡볶이 노점을 살해했다. 그는 잠든 서연을 고쳐 안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새로운 왕을 죽이려 했다. 내 놈의 빚은 너무나도 무겁다. 장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오는 성대한 연회를 열었지. 진혁이 말을 이었다. 축하연회는 마땅히 선물이 따라야 하는 법. 그가 케르베로스 지하세계의 왕에게 고갯짓했다. 케르베로스가 일어섰다. 예, 각하. 그가 휘파람을 불자 그의 부하들이 거대한 붉은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를 연 회장 중앙으로 굴려왔다. 이게 뭔가. 장태준이 떨었다. 내 아들을 원했지. 진혁이 말했다. 여기 있다. 흑룡전 사건 이후 장동훈은 사천왕에게 비밀리에 납치된 상태였다. 케르베로스가 상자를 걷어찼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팔다리가 부러지고 혀가 잘릴 뻔한 장동훈이 굴러나왔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아두라, 첫 번째 빚이다. 진혁이 선언했다. 그는 서연을 안고 돌아섰다. 사천왕이 그를 위해 홍해처럼 길을 열었다. 장산그룹, 너희들의 하늘은. 강진혁이 연 회장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부로 무너졌다. 연 회장의 피와 샴페인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는 지각 변동을 시작했다. 장태준 회장의 등극식은 그의 처형식이 되었다. 바보 백호가 사실은 10년 전 사라졌던 전설의 지휘관 현무 강진혁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제 권력자들인 사천왕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멘탈을 파괴했다. 강진혁은 의식을 잃은 서연을 안고 연 회장을 떠났다. 4명의 왕이 그의 뒤를 따랐고 공포에 질린 재계 거물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 회장 사천왕 중 재계를 담당 소유의 남산 지하에 위치한 비밀 전략 지휘 벙커였다. 최고의 의료팀이 즉시 서연의 치료를 시작했다. 강진혁은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지 않은 채 거대한 글로벌 작전 지도 앞에 섰다. 바보의 안개는 완전히 걷혔다. 그는 이제 완벽한 현무 차가운 사령관이었다. 모고해 4명의 왕이 일제히 응답했다. 최 회장 재계의 왕이 입을 열었다. 장산그룹 총자산 120조 원. 유럽 시장에 상장된 14개의 취약한 자회사 목록입니다. 런던 시장 개장과 동시에 보유 중인 채권을 투매하여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키겠습니다. 김 의원 정계의 왕 이 말을 이었다. 장태준의 정치적 우산. 그가 매수한 국회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뇌물수수 혐의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진구동 살인사건의 증거 자료 또한 메이저 방송국 9시 뉴스데스크에 전달 완료했습니다. 윤 장군 군의 왕이 보고했다. 장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군납 계약은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그들의 방산 비리를 조사할 특검팀이 소집될 것입니다. 케르베로스 지하 세계의 왕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흑룡전의 모든 관리자들은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불법 슬롯이 펀드 비자금은 전부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10년의 분노로 차가웠다. 부족해.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비틀거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가 소멸하는 것을 원한다. 선멸, 프로토콜 실행에 모든 벡터를 동원해서 지금 당장 그것은 전쟁이었다. 아니,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런던 증권 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최 회장의 트레이더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장산그룹의 해외 자회사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패닉셀이 이어졌다. 서울의 뉴스에서는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며 장태준의 살인교사 혐의와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특검을 공식 발의했다. 은행들은 뉴스를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장산그룹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일시 상환콜을 요구했다. 케르베로스의 조직원들은 장태준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통로인 사설 도박장 20여 곳을 동시에 급습하여 현금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 시각 장태준 회장은 자신의 저택 작전실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주가가 왜 폭락하는 거야? 당장 마감 매수하라고. 그 순간 TV에서 9시 뉴스가 터져나왔다. 장태준 회장 10년 전 진구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 교진 말이야. 저거 당장 꺼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장.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박 의원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방금 의원직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띠리링.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장 회장님, 1조 원짜리 어음 만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즉시 상환하셔야겠습니다. 장태준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장동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20년간 쌓아 올린 수백조 원짜리 제국이 단 1시간도 안 되어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그가 천하라고 믿었던 서울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파산했다. 그는 끝났다. 이 모든 혼돈과 파괴의 폭풍우 속에서 단 한 곳 고요한 곳이 있었다. 최 회장의 개인 병동 최고급 VIP실. 강진혁은 뉴스 속보가 나오는 TV를 꺼버렸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뉴스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잠들어 있는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무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의 백호로서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권력과 과거 그리고 복수를 되찾았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되찾는 대가로 그의 망가진 삶이 유일하게 기댔던 그 따뜻함을 잃게 된다면 서연은 그를 봤다. 흑룡전에서 경비들을 도살하던 괴물을, 그리고 연회장에서 왕들 위에 군림하던 사령관을.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구했던 바보 오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을 구한 괴물을 두려워할까?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지독했던 흑사초의 독기운은 사라졌지만 온몸이 해독제의 여파로 욱신거렸다. 시야가 흐릿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보았다. 그리고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베코의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가 알던 그 어떤 눈보다 깊고 강렬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경계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 그것은 연 회장을 지배했던 사령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식당에서 매일같이 듣던 그녀의 바보 오빠, 베코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이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괴물의 얼굴을 한 왕을 보고 있었지만 바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며 물었다. 그녀의 기억은 연회장에서 독을 마시기 직전 멈춰 있었다. 당신은 카지노의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오빠인가요? 아니면 왕들이 무릎 꿇던 그 사람인가요? 진혁은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는 이것이 그의 진짜 전쟁임을 알았다. 나는 둘 다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남자 현무고 당신이 찾아준 남자 베코야. 그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이젠 당신이 어떤 남자를 보게 될지 나도 알아야겠어. VIP 병동의 정적은 무거웠다. 강진혁은 창밖을 내다보았고 김서연은 10년간의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잔인한 진실을 소화하려 애썼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알던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살폈던 바보 오빠는 그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였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를 바라보았다. 왜 장태준 같은 괴물이 당신 같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강진혁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병실 창밖, 그의 왕들이 장악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베코의 안개는 걷혔다. 이제 현무가 대답할 차례였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비췄다. 장태준이 두려워했던 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단순한 땅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10년 전 당신의 아버지는 단순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 아니었어, 서연아. 그는 애국자였지. 그것은 10년 전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회상 강진혁의 내레이션과 함께 펼쳐지는 과거. 진구동의 떡볶이 가게. 서연의 아버지 김중사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군 통신부대에서 복무했던 암호 해독 전문가였다. 그는 그저 취미로 오래된 군용 무정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그것을 잡았다. 절대 잡혀서는 안 될 신호. 장산그룹의 장태준과 외국 남양 신디케이트 혹은 적대국 핸들러 사이에 오가는 암호화된 위성통신. 그것은 단순한 밀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과 차세대 국방 시스템 설계도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반역 행위였다. 서연의 아버지는 즉시 이 사실을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하던 옛 채널 국가정보원 NIS 산하 비밀부대 북천에 제보했다. 그리고 그 파일은 단 하나의 책상으로 전달되었다. 북천 최정예 그림자 부대의 지휘관. 코드네임 현무. 강진혁. 내 임무는 진혁이 병실에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당신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보호하고 그가 가진 모든 증거, 원본 데이터, 스팅을 회수하는 것이었어. 회상 10년 전 그날 밤 포구. 나는 내 팀 그림자 부대 그리고 당시 그의 부관이었던 사천왕과 함께 진구동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서연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함정이었다. 누군가 우리의 작전을 통째로 유출했어. 남양 신디케이트의 최종의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었다.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진혁의 팀은 괴멸 직전까지 몰렸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데이터 스틱을 건네받았어. 하지만 우린 포위됐지.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가 나에게 독을 주사했어. 그것은 10년간 그의 뇌를 마비시킨 바로 그 신경독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배신자가 그의 부하들을 죽이고 자신을 향해 마지막 총구를 겨누는 것을 보았다. 트럭 사고. 진혁이 주먹을 쥐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것은 살인의 시작이 아니었어. 그것은 마무리 작업이었지. 그들은 내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고 나를 죽였다고 혹은 놓쳤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그들은 원본을 제공한 유일한 증인. 당신의 아버지를 제거한 거야.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덮었어. 진혁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어. 독은 날 죽이지 못했지만 날 지워버렸지. 난 유령처럼 떠돌았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당신의 양어머니 박 여사가 강가에서 반쯤 죽어있던 날 발견했고 날 집으로 데려왔지. 그는 숨을 삼켰다. 나는 운명처럼 내가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남자의 가족. 당신의 곁으로 돌아온 거야. 서연은 울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단순한 탐욕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전쟁 속의 영웅이자 순교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5년간 바보 오빠라 부르며 동정하고 보호했던 그 남자는 그 비극의 또 다른 생존자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임무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에 피로 묶인 지독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혼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같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유대감이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누구죠?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을 배신한 내부의 적. 10년 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배신자가 누구죠? 강진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배신자는 그날 밤 그와 함께 있었던, 그리고 어젯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의 사천왕 중 한 명이었다. 이것이 8장의 완벽한 무대가 된다. 장산그룹의 몰락은 서울의 피비린내 나는 공백을 남겼다. 그러나 강진혁에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장태준은 칼이었을 뿐 그 칼을 휘두르도록 10년 전에 그를 배신했던 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북천의 지하 벙커. 사천왕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장산그룹의 남은 자산을 분배하며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현무님이 돌아오셨으니 최 회장 재계의 왕, 이 위스키 잔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윤 장군 군의 왕이 동의했다. 장태준 같은 반역자가 사라졌으니 군의 기강도 바로 설 것입니다. 진구동의 그 불쌍한 영혼들, 서연의 가족도 이제야 눈을 감겠군요. 케르베로스 지하세계의 왕과 낮게 읊조렸다. 오직 한 사람 김의원, 정계의 왕만이 웃지 않았다. 강진혁은 소파에 앉아 깨어난 후 처음으로 곁에서 잠든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축하 분위기 속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독약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이 4명의 형제들, 그가 목숨을 맡겼던 부관들 중 한 명이 그날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진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장사는 무너졌지. 하지만 그가 일어섰다. 진짜 적은 아직 남아있네. 남양 신디케이트, 그리고 우리 내부의 두더지. 방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태준은 멍청하지 않았어. 그는 10년 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 그는 내가 회복할 것을 대비했어. 그는 나를 다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나의 배신자를 알고 있었네. 진혁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함정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대비책이 있었지. 10년 전 서연이 아버지가 내게 건넨 그 원본 데이터 스틱. 나는 그것을 숨겼네.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후 10년 뒤에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설정해 두었지. 사촌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데이터 스틱. 그것은 장태준의 반역죄뿐만 아니라 남양 신디케이트의 모든 스파이 명단과 10년 전 그날 밤 북촌 내부의 통신 기록, 즉 배신자의 신원까지 담고 있는 물건이었다. 그 데이터 스틱이 어디 있습니까? 각하 윤 장군이 물었다. 진구동 지하철역 7번 보관함. 진혁이 낡은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일 정오 나는 저것을 회수하여 국정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걸세. 이 전쟁 완전히 끝내야지. 왕들은 흩어졌다. 3명은 안도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김 의원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데이터 스틱. 그것은 그의 사형 선고서였다. 그날 밤 10년 전의 배신자는 바로 그였다. 강진혁은 너무 완벽했다. 그는 전설이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김 의원 자신은 늘 그의 뒤에서 행정처리나 하는 2인자일 뿐이었다. 그는 진혁의 그늘에 가려진 것에 절망했다. 남양과 장태준은 그에게 권력을 약속했다. 그들은 진혁의 지나친 순수함과 무모한 정의감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속삭였다. 그들은 진혁만 사라지면 김 의원이 새로운 북촌을 이끌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부추겼다. 그는 야망에 눈이 멀어 평양작전의 매복 정보를 남양에 팔아넘겼다. 그는 진혁이 독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담긴 데이터 스틱이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저것을 반드시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진혁이 아직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김 의원은 그날 밤 강진혁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현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긴급 상황이야. 배신자를 찾았네. 최 회장 일세. 그가 이중장부를 만든 증거를 포착했어. 지금 당장 자네와 나 단둘이서 그 증거물을 회수하러 가야겠네. 진구 동역에서 만나세. 우리가 먼저 그 증거 데이터 스팅을 확보하고 최 회장을 체포해야 하네. 그는 진혁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매복시킨 자신의 사병들로 그를 암살하고 열쇠를 빼앗을 계획이었다. 진혁은 수락했다. 좋습니다, 의원님. 단둘이서 가죠. 7번 보관함 앞에서 뵙겠습니다. 자정, 폐쇄된 진구동 지하철역. 김 의원이 어둠 속에서 7번 보관함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사설 암살자들이 승강장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백호가 나타났다. 그는 다시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혼자였고 바보처럼 어리숙해 보였다. 늦었군. 열쇠는 김 의원이 안도하며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진혁이 열쇠를 그에게 던졌다. 김 의원은 황홀경에 빠져 열쇠를 받았다. 그의 10년 묵은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201번 보관함을 열었다. 보관함은 텅 비어 있었다. 뭐야, 어디 갔지? 애초에 보관함 따위는 없었으니까. 그의 등 뒤에서 강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보는 사라져 있었다. 현무 사령관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데이터는 언제나 디지털이었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내 손에 있었고 그 순간 지하철역의 모든 조명이 켜졌다. 승강장은 김 의원의 암살자들이 아닌 윤 장군, 최 회장, 케르베로스 그리고 그들의 북촌 부대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의원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어떻게... 왜 그랬지? 진혁의 목소리가 텅 빈 승강장을 울렸다. 당신은 내 형제였는데. 김 의원은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형제는 언제나 내 놈의 그림자였어. 그가 절규했다. 너는 전사 영웅 현무.
나는 고작 서류 작업이나 하는 정치꾼이었지. 모두가 널 사랑했지만 나는 그저 존경받을 뿐이었어.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의 질투심, 남양과의 거래, 평양에서의 배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였어. 그가 소리쳤다. 너는 너무 무모했어. 너무 순수했다고 내가 이끌었다면 더 위대해졌을 거야. 당신은 그때 그림자 속에서 윤 장군이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은 조국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거야. 사천왕 중 3명이 그들의 배신한 형제를 노려보았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길이 없음을 깨닫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뽑아 강진혁을 쏘려 했다. 하지만 총성은 다른 곳에서 울렸다. 승강장 위층 난간. 김서연이 저격용 라이플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 이 함정을 계획했다. 그녀의 총알이 정확하게 김 의원의 권총을 날려버렸다. 내 가족을 위한 빚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으로 갚은 거예요. 김 의원은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배신자가 체포되었다. 진구동 지하철역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강진혁의 그림자 부대 사천왕이 이끄는 와 김 의원의 사병들이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이 배신자 윤 장군이 포효하며 김 의원을 향해 돌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10년간 왕으로 군림한 자.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교전의 혼란을 틈타 미리 준비해둔 열차선로 및 비밀 통로로 연막탄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도주에 성공했다. 진혁은 무너진 기둥 뒤에서 주먹을 내리쳤다. 추적해. 그는 분노했다. 현무로서의 그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저 배신자 김 의원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 공안과 항만을 봉쇄하라고 명령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 그가 백호로서 사용하던 이 울렸다. 발신자는 장태준이었다. 진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의 금융공격 6장으로 장산그룹은 파산했지만 장태준 본인은 재판을 앞두고 저택에 가택연금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현무라고 했던가. 장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니면 백호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의 쥐새끼 김 의원을 놓쳤다고 들었네. 유감이군. 하지만 자네에겐 새로운 게임이 생겼어. 화면이 영상통화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흥룡전 HA롱덴의 폐허가 된 내부였다. 그리고 그 중앙 의자에 묶여있는 사람은 서연의 양어머니 박여사였다. 그녀의 주위에는 C4 폭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 장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자네 덕분에. 그래서 나도 자네의 세상을 좀 무너뜨려야겠어. 이 늙은 여편네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그리고 이 건물 지하에는 내가 수십 년간 묻어둔 불법 폐기물과 가스관이 있네. 그가 폭발물 타이머를 화면에 비췄다. 이게 터지면 이 여자는 물론이고 이 빌어먹을 진구동 블록 전체가 사라질 걸세. 자, 선택해 영웅. 나라를 배신한 쥐새끼를 쫓아 공항으로 갈 텐가 아니면 이 늙은 여자를 구하러 내 마지막 궁전으로 올 텐가. 전화가 끊겼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완벽한 양자택일이었다. 그의 옆에 선 윤 장군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각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김 의원은 지금 국가 기밀을 들고 국외로 탈출하려 합니다. 그는 국가안보 제1순위 위협 대상입니다. 저 인질은 윤 장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저 인질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전술적 손실입니다. 그것이 현무의 논리였다. 국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 10년 전 그가 따랐던 그리고 그를 배신했던 바로 그 논리. 서연이 진혁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사령관임을 이해했다. 가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머니는 이미 많은 것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라를 구해야죠. 그게 현무님의 임무니까. 진혁은 윤 장군 그의 군사적 의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서연 그의 인간적 연결고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했다. 그는 프로토콜을 따르느라 서연의 아버지 제보자를 지키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진혁이 말했다. 가가 윤 장군이 충격에 빠졌다. 자네들 사천왕 셋은 배신자 김 의원을 추적해. 그게 자네들의 임무야. 그는 케르베로스 지하세계의 왕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간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건 국가 임무가 아니야. 이건 내 개인적인 빚이다. 그는 배신자 국가 안보보다 인질 그의 가족을 선택했다. 그는 현무의 의무보다 백호의 마음을 선택했다. 흥룡전의 폐허. 장태준은 옥좌에 앉아 손에 데드맨 스위치, 폭탄 기폭장치를 쥔 채 타이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 바보 백호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동네 전체를 껴안고 지옥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때 정문이 열리고 진혁이 홀로 걸어 들어왔다. 케르베로스와 서연은 후방에 대기했다. 와스건. 장태준이 웃었다. 결국 나라보다 저 늙은 계집을 택했어. 넌 정말 바보야.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인간성을 택했다. 진혁이 말했다.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단어지. 닥쳐. 장태준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내 아들은 어디 있나? 내 제국은 당신이 버린 곳에 있겠지. 좋아, 모두 함께 죽는 거다. 장태준이 기폭장치에 안전핀을 뽑으려 했다. 그는 진혁의 무술 실력을 알기에 그가 접근하는 순간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혁은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바보의 심리학과 사령관의 전술을 사용했다. 당신 아들 장동훈. 진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더군. 그는 당신의 인정이 필요했을 뿐인데 당신은 그를 당신의 복제품 괴물로 만들려 했어. 그는 당신을 두려워했지 존경한 게 아니야. 닥쳐. 내 놈이 내 아들을 망쳤어. 장태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지금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이 바보가 아들의 마지막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다. 그 틈, 진혁은 그 틈을 노렸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숨기고 있던 케르베로스가 준비한 특수 제작된 테이저 다트를 발사했다. 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폭장치를 든 손만을 정확히 마비시키는 고전압 침이었다. 파지직. 장태준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기폭장치를 쥔 손이 마비되며 힘이 풀렸다. 데드맨 스위치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진혁은 이미 바닥을 가로질러 날아와 공중에서 그 기폭장치를 낚아챘다. 폭탄은 멈췄다. 장태준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다.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권총을 뽑으려던 순간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케르베로스가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구동의 대부는 체포되었다. 인질은 무사했다. 강진혁은 배신자 김 의원은 놓쳤지만 그의 가족과 그의 영혼을 구했다. 흥룡전의 폐허 위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10년간 서울의 밤을 지배했던 암흑의 심장이 멈췄다. 장태준은 텅 빈 눈으로 자신이 누르지 못한 기폭장치를 바라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 윤 장군이 이끄는 헌병대의 군홧발 소리를 들었다. 케르베로스가 박여사 서연의 양어머니를 안전하게 부축했다. 강진혁은 서연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때 윤 장군이 그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각하,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배신자 김 의원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되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끝났다. 장태준이라는 공공의 적, 그리고 김 의원이라는 내부의 배신자.
진혁의 10년 묵은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며칠 후 최 회장이 소유한 최고급 병동, 서연은 모든 상처를 회복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장산그룹의 몰락과 반역자들의 체포 뉴스가 24시간 내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거대한 악이 그녀가 5년간 돌봐온 바보 오빠의 손에 무너져 내렸다. 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환자복이나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완벽한 슈트를 입은 현무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도 절 속이실 건가요? 유령부대 사령관님. 아니면 사천왕의 주인님.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당신을 속인 적은 없어. 백호는 연기가 아니었으니까.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 5년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당신이 그 평화를 주었지. 하지만 그녀가 그의 눈을 피했다. 전 사령관님을 지킬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떡볶이 가게 딸일 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녀는 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돌아갈 세상 말이요. 진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북천의 지하 벙커. 강진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휘관석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남은 3명의 왕, 최 회장, 윤 장군, 케르베로스크과 청와대에서 파견된 국가안보실장이 앉아 있었다. 배신자 김 의원의 체포와 장태준의 몰락으로 인한 권력 공백은 거대했다. 국가안보실의 공식 요청입니다. 현무 사령관님. 안보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국정원 산하 북천의 모든 지휘권을 즉시 복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은 현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가 1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명예의 회복, 절대적인 권력의 귀환. 남양 신디케이트는 아직 존재했고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다. 강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술지도와 수많은 정보 보고서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복수심과 전쟁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5년간 그를 지탱해 주었던 백호로서의 단순했던 삶을 떠올렸다. 장작을 패고 떡볶이를 나르고 서연의 웃음을 지켜보던 그 평범한 나날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개오절합니다. 방 안이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각하, 현무는 진혁이 일어섰다.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의 무기는 창고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킬 수호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이 담긴 지휘권을 윤 장군에게 넘겼다. 내 전쟁은 끝났소. 그는 마지막으로 벙커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에필로그 3개월 후 진구동. 장산그룹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강진혁이 사천왕의 자본으로 합법적으로 가리봉동과 진구동 일대의 재개발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초고층 빌딩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문을 연 백가떡볶이 가게가 있었다. 박 여사 서연의 양어머니는 건강을 되찾고 웃으며 주방을 지휘했다. 가게홀. 김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기 주문이요. 그런데 백호 오빠는 어디 갔어요? 또 장작 패러 갔나? 서연이 주방을 향해 냅다 소리쳤다. 백호 이 인간아, 땔감은 다 가져왔어. 손님들 기다리는데 만두 안 빚고 뭐해? 주방 안쪽에서 황당하게도 밀가루 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른 강진혁이 투덜거리며 걸어 나왔다. 아, 여보 가고 있잖아. 반죽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더 이상 현무 사령관도 사천왕의 주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내에게 혼나는 평범한 남자 백호였다. 감히 대들어 서연이 국자로 그의 등을 후려쳤다. 사천왕을 호령하던 실력으로 고작 만두 하나 제대로 못 빚어. 오늘 밤 집에 가서 빨래판에 무릎 꿇고 내일 팔 찐빵 반죽이나 실컷 하게 해줄까. 그때 그를 알아본 사천왕 민간인 복장을 한 채
몰래 점심을 먹으러 온 이 구석에서 이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각하께서 빨래판에 강진혁은 그들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밀가루 묻은 뺨에 입을 맞췄다. 예 마님, 그는 마침내 자신의 평화를 찾았다.